네,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이기는 공천을 앞세우며 대진표 작업에 한창인데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5차 단수공천 지역과 공천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을 보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포함됐고 추경호 전 부총리, 김도우 의원 등 12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우선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대대적인 물갈이는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공천을 주도하는 쪽에서 반드시 공천을 줘야 되는 사람, 또 측근이라 하더라도 경선을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급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던 후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 그 해운대의 경우에 주진우 전 비서관이 단수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소위 윤심을 잘 간파하는 정치인들이 대체로 이번에 단수 공천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현지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선 결정이 붙여지면 대체로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민들에게 이름부터 익숙한 데다가 이미 많은 조직을 관리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과 경선이 붙는 후보들의 경우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자칭 내지는 타칭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경선을 할 때 이제 당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권력과 나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이제 호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현장의 조직을 관장하는 후보와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후보 중에 누가 경선에서 당선될지에 대해서 또 판가름 난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 12명의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했고 또 우선 추천 대상자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김해을의 조혜진, 네. 양산을의 김태호 등을 발표했는데 이번 네. 발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큰 파열음이 없이 진행된다는 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TK 지역 어떤 교체 비중이 20대는 70%에 거의 육박했고요. 21대는 64% 정도 됐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사실은 20대, 21대 다수는 의원들이 너무 많이 쳐내가지고 결코 더 많이 이렇게 쳐내고 싶어도 교체율을 높이고 싶어서 높일 데가 별로 없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말하자면 구심력과 원심력 사이에서 원심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예. 결국에는 조경태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냉정하게 험지 출마를 여기에서 불출마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선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경선을 시키는 것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당에서 용인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게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인재 혹은 영입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PK에서 과감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민주당에 비해서 무난한 연착륙이 가능한 그야말로 전체 총선에서 이기는 선거를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대대적인 물갈이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택했다라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공언을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 역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단수 공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차피 경선을 붙여도 월등히 앞서는 사람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천명한 만큼 그런 어떤 계량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이미 지역구를 옮기라 해서 옮긴 경우인데다가 아마 불출마를 강제하게 되면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했을 경우에 그 무소속 출마의 후폭풍을 아마 우려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당이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 같은 외연을 만드는 하나의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공천이 발표되고 나면은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라든가 좀 반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안정적인 부분을 택했다고 하면은 그 반발도 예상보다는 적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장제원 의원 같은 퍼스트 펭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험지 출마라고 하는 서병수 의원의 문제라든지 또 하트경 의원의 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부분 또 특히나 그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불출마를 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소위 김승태 의원조차도 불만이 있었지만 쉽게 진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미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또 공관위원이 일정한 무게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쉽게 반발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어차피 조경태 의원만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보내더라도 컷오프를 시키더라도요. 무소속으로 조경태 의원이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굳이 분란을 왜 만드느냐. 그리고 무소속으로 갔다가 다시 당에 들어올 인자 같으면 매우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예 당에서 경선 붙여서 이기게 하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지혜롭게도 뭐 해운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나 네. 이렇게 몇몇 사람 정도는 끼워 넣어서 근데 과하지 않은 정도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내려왔지만 한두 사람 있는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산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굉장히 절묘하게 말하자면 배치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반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공천 파동은 공천되지 못한 사람의 반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당의 속성 중에 공천받지 못한 사람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3년이나 남아있고 또 여기서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반발이라는 것도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다가 본인 스스로가 승복하듯이 내려놓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 정당이 웬만해서는 여당의 상황에서 그렇게 반발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일련의 경향성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도부 또는 그 상당히 그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에 더해서 그런 분위기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하위 20% 현역 평가 통보를 앞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좀 폭풍 전야의 분위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뭐 관련해서 새 술은 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대거 좀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현재 네. 좀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또 노웅래 의원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 술은 뭐 새 부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헌술은 버려야 새 술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오산의 안민석 뭐 혹은 뭐 정승호 의원 같은 소위 친윤계의 헌술은 버리지 않고 세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이 적용해 보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세수는 새 부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모양새라도 헌수를 버리는 또 실제로 힘 있는 용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뭐 어쨌든 불출마하는 형태를 부분적으로라도 취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면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그 대표 스스로가 농내원의 반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 비례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줄줄이 반발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의 복당 이에 만약 전략 공천했다면 그게 과연 이게 세술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술이라고 하는 것의 질이 문제예요. 헌술보다 더 세술이 나아야 되는데 헌술보다 훨씬 질이 안 좋은 세술이 들어오고 있다. 소위 한총련 계열. 지금 현재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586을 전대협 세대를 내놓고 한총련 세대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과거 소위 운동권 세력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예요, 민주당은. 그런데 제가 느낄 매우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만 전대협 세대에는 애국주의라도 있었어요. 응? 뭐 그게 뭐 반미든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총련 세대는 매우 이념 경도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하기에는 부적합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새 부대, 새 술이라고 말할 수 있나? 특히 새 부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합 진보 블록의 어떤 비례대표 연대인데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그런 새 부대냐?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후폭풍이 클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천 작업 등과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나와서 지금 좀 진두지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분도 좀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통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기보다는 나선 게 다 그러니까는 노출이 됨으로써 오히려 지금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들에게 전화 돌려서 불출마를 종용했다라든지 또는 뭐 몇몇 돈봉투 의혹과 관련 있는 사람한테 전화했고 돈봉투 받았었냐 또는 돈봉투 받은 걸 받느냐 뭐 이렇게 전화했다라는 것까지 다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행보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몇 행위자들이 그 변수가 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뭐 떡잎을 갈아치우고 새순 얘기하고 또 새술은 새부대 얘기하는데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너무 상투적인 얘기처럼 돼버렸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은 변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갖고 그 뭐 돈봉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한 친문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현주 전 의원의 출연이에요. 이현주 전 의원이 여기서 이제 어느 지역을 맡을 것인가 내지는 또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인가 정말 반윤 전선의 천병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반친문 전선에 나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소위 여성 그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과연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당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애를 쓰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모습을 유권자들이 볼 때 어떤 인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미처 생각지 못해서 전략적인 그런 지금 미스테이크를 노정시킨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지만 그중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둘러싼 그러면 당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주변에서 하는 분들 저는 이제 제3자로서 볼 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또는 과거 친문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의가 대단해요. 이제 여기를 공천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기세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경선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험지로 보낼 것인지 네. 그래갖고 뭐 송파 갑으로도 돌리고 뭐 여기로도 돌리고 또 막상 그 중성동 지역에는 다른 사람을 놓고 돌려보고 그러는데 아마 여의치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란은
길면 길어질수록 민주당에게 별로 득이 되질 않아요. 당 통합을 보여줘야지 친문이라고 해갖고 친문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친문이었다가 지금은 친명계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천이잖아요.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속 들여다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권력을 득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있고 정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임종석 의원, 전 의원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에 공천을 줄 것인가의 여부하고 이 당은 간단해요. 여기 공천 주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내려놓는 모습 보이면 가뜩이나 정권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고 아마 못 할 거예요. 당 밖에서 봤을 때는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시선이 그렇게 막 긍정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타고 나오는 얘기를 돌아가면 핵심적인 건 승동의 임종석 전 의원 지역의 내부 조사에 임종석이 빠져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국민의힘 그 경선 공천 발표를 봤는데 최소한 그 직에 뛰는 사람 위주로 어쨌든 했거든요. 현역을 물갈이하고 싶지만 끝까지 뛰겠다는 사람의 의사를 거의 존중하면서 과감한 컷오프 말고 경선을 선택했네. 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의 경우나 말하자면 그 조영 의원의 경우도 그렇게 함으로써 잡음을 줄이는 거거든. 최소한 그 유인태 전 수석 말씀처럼 그 지역에서 뛰고 싶어 해서 미리 선거운동하고 있는 사람 또 최소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을 배제하면서 아무리 그게 전략공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혀 뜬금없는 사람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거 지자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 말씀처럼 경선이라도 붙여줘라 그러면 전략공천이 아니더라도 뭐 예컨대 거기서 뭐 한양대를 같이 나온 조상우 변호사든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한양대 출신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스스로가 정당성 있게 물러날 수 있는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그 승동에 나온 사람을 억지로 송파갑에 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가감히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까지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지역에 뛰었던 사람들, 컷오프 된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데이터 공개하라 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당성조차도 찾기 어려워요. 이미 광주의 문학진흥 케이스처럼 당대표는 30% 차이 나는데 전략공천위원장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것이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면 누가 저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양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등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21일과 22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자, 86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 소위 이 두 기치가 맞붙는 대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유권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참 복잡한 문제를 정치권이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 86 청산론도 그렇고 정권 심판론의 경우에는 민주정부에서 이렇게 중간에 총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중간 평가적인 속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런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여론조사하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든지 약간의 차이가 있든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더 실용적인 그런 구호와 공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고 사회적으로 좀 더 공평한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실제로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이념이라든지 이거보다는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세우는 거는 정권 심판 그리고 86 청산인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만 투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틈새를 또 제3지대가 얼마만큼 파고드느냐. 근데 지금 제3당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결 구도에 대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좀 전 국민적 실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총선의 입장은 총선은 싸움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현재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적 상황,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형태라든 정권 심판이 앞서는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막느라고 이재명 채권 배치하느라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앞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걸리에 당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전략을 세웠으면 한동훈을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싸움하느라고 말려들고 있어요. 기껏 한다는 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참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굉장히 수권 정당으로서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우위적인 기세에서 싸워야 될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렇게 봐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다 보니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거든요. 뭐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밀려있던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일까요?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론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굳이 여론조사를 안 해봐도 저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제3당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편이에요. 그리고 공천 과정이나 총선이 가까울수록 양당으로 결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주의를 끌기는커녕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그 지금 개혁신당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견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자꾸 이러면은 외부에서 저작거리에서 소위 이준석 그 대표가 소위 그 정치권에서 중견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조합을 잘 못 이루는 거 아니냐, 뭐 소위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은 저 나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그 경륜으로 볼 때 그 이낙연 대표하면 나오는 얘기가 꼰대론이에요. 이 얘기가 다시 꼰대론과 싸가지론이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공약이라든지 제3당의 방향이라든지 1, 2당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무슨 배복주 얘기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에서 결국은 좀 더 젊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경륜이라든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뒤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이게 특정인이 뭐 들어와가지고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특정인 한두 사람으로 정체성이 망가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머리 좋은 이준석 대표, 경륜 있는 이낙연 대표가 끌고 있는 제3당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거의 나락을 향해 가고 있어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여긴 존재감도 없이 그냥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들의 이유 중 하나가 뭐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한테 3가지 제안했는데 2가지나 거절당했다고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에게 이준석을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두 사람이 좀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과연 잘 굴러갈지라고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께서 상당히 많이 지금도 양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주장이 과한 것이죠. 홍보에 대한 정권을 달라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에 여정원, 배복주 이 두 분에 대한 문책이나 불출마 요구.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스스로가 이낙연 대표든 뭐 이준석 대표든 간에 이 신당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해요. 그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만드는 것도 안 돼야 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신당도 안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이 제3신당을 밀어주는 이유는 캐스팅 보트가 돼서 국민의힘이 잘하면 국민의힘한테 힘을 대어주고 민주당이 잘하면 힘이 되어주는 정당을 원하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잘 싸우는 정당을 한번 민주당 찍으면 되지 왜 제3지대를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그런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제3지대 원래 뜻대로 그런 어떤 정당이 되려면 이준석도 필요하지만 유호정도 필요한 거예요. 우도자도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조화롭게 가는 모습 그리고 싸움이 아니라 도와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에게 기여하는 정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 왜 그럼 저 당에 몰아줘야 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 여야 공천 상황 등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